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푸조 5008 SUV입니다. 엊그저께 3008을 탔었죠. 이어서 5008 SUV 타면서 푸조의 SUV 맛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죠. 디자인 먼저 살펴보시죠. 디자인 보시면 앞모습 3008과 거의 같은 흡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좌우의 LED 헤드램프 사이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일체화되어 있어서 견고한 넓은 폭을 강조하고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크롬핀으로 장식을 해놓고 있고, 그 위에 보닛 한가운데 5008 자신의 이름 붙여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 사자의 송곳니를 연상시킨다는 이 부분이 주간주행등인데요. 이 주간주행등의 디자인이 상당히 날카롭죠. 그래서 이 차의 전체적인 앞모습을 상당히 강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뒷모습에서도 이런 강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했다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입니다. 3D 입체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강한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을 하면서 이 차의 인상을 좀 더 강하게 남겨놓고 있죠. 앞뒤로 타이어는 255 50R 18 사이즈의 구디어 타이어네요. 구디어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고, 차체 길이는 4600mm를 좀 넘습니다. 그 안에 3열까지 시트를 배열해서 7인승으로 실내를 구성을 하고 있죠. 자, 파워트레인 이제 1.5 블루 HDI 엔진을 적용한 GT 트림을 오늘 타게 됩니다. 푸조는 5008의 트림도 3008과 마찬가지로 3개의 트림으로 상품 전략을 펼치고 있죠. 기본형인 알리르, 그리고 그 위에 GT, 그리고 GT 팩, 이렇게 3개의 트림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승할 모델은 GT 트림이고요. 판매 가격 5,040만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트림을 재편하면서 가격을 조금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1.5 엔진은 알리르와 GT에 적용이 되고요. 2.0 엔진 있는데요. 177마력짜리 2.0 블루 HDI 엔진은 최상위 트림인 GT 팩 트림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뒤에서는 키를 소지한 채 범퍼 하단부를 이렇게 키킹을 하면 도어가 열립니다. 자, 이렇게 햇볕 강한 때는 이 밑에서 햇볕 좀 피해도 좋겠네요. 자, 트렁크 바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트렁크 바닥은 다시 이렇게 접어내면 숨겨져 있던 3열 시트 만나게 되는데요. 3열 시트 이렇게 끈을 잡아당기면 바로 3열 시트를 세울 수가 있죠. 3열 시트는 다시 이렇게 완전히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3열 시트를 완전히 탈착을 하면 적재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 차 7인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3열 시트 떼어내서 5인승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트 장착도 쉽습니다. 이 홈에 가서 걸어 놓고요. 딱 내려놓으면 바로 또 이렇게 시트가 장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덮어 놓으면 다시 깔끔한 트렁크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을 키킹하면, 범퍼 하단을 키킹을 하면 이렇게 또 자동으로 트렁크가 닫히게 되는 거죠. 실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의 위치인데요. 이른바 아이콕핏 디자인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을 합쳐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계기판의 위치를 위로 뛰어 올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방을 보면 계기판이 함께 눈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신에 스티어링 휠은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을 좀 더 밑으로 낮춰서 배치를 했고요. 또한 위아래를 이렇게 잘라서 일직선으로 해서 시야 간섭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의 느낌, 조향의 느낌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고요. 패들 시프트는 고정식이죠.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래로 고정시켜 있어서 스티어링 휠을 많이 돌아갈 때는 패들 시프트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에 보면 ADAS 주행 보조 시스템들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 들어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간거리, 표준, 근거리, 원거리 이렇게 세 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MEM 버튼이 있는데요. MEM 버튼은 교통 표지판을 차가 읽죠. 그래서 시속 이 도로의 속도 제한이 50km다. 그러면 이 MEM 버튼 2번 눌러주면 제한 속도에 맞는 속도로 맞춰줍니다. 자, 계기판은 몇 개의 형태로 달리 볼 수가 있죠. 최소, 퍼스널 이런 형태로 보여줍니다. 주행, 다이얼, 각기 다른 형태로 계기판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내 취향에 맞게 혹은 주행 상황에 맞게 혹은 필요한 주행 정보 상황에 따라서 계기판을 달리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음성 명령 버튼은 있지만 스마트폰 음성 인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이용을 해라 라는 얘기죠. 차 자체만으로는 음성 인식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와 연결이 되고요. 버튼들이 오른쪽에 들어와 있고 왼쪽에는 음성 명령 버튼 그리고 음량 조절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자, 산타페시아에 올라와 있는 10인치 모니터 터치 스크린이 되죠.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조작은 그 아래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 온도 조절을 하고요. 내비게이션, 역시 차체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죠.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차량 관련해서는 전조등, 상향 자동점등, 스탑 앤 스타트, 사각지대 모니터링, 공기압 초기화, 타이어 공기압 초기화, 트랙션 컨트롤 등의 기능, 그리고 차량 설정, 주차, 미러 폴딩 방지, 후진 기어 체결 시 도어 미러 조정, 후진 시 리어 와이퍼 작동 등의 기능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라이트, 오토 하이빔 기능이 있죠. 어댑티브 라이팅, 이제 오토 하이빔 기능입니다. 웰컴 라이트, 가이드 미 홈 라이팅, 컴포트, 무드 라이팅, 실내 무드 등의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 이렇게 6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7단계네요. 잠금 해제, 운전석 도어만 해제. 이 부분은 여성들이 운전을 할 때 리모트 키로 차 문을 열 때 운전석 도어만 열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차 전체 문이 열었을 때 괴한이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일게이트만 잠금 해제,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도어, 키를 소지하고 범퍼 하단부를 키킹을 하면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그런 기능이죠. 전동 테일게이트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진행 상황에 장애물이 있을 때 제동에 개입해서 안전을 도모해 주는 거고요. 권장 속도 감지, 도로 표지판을 읽죠. 교통 표지판 그 아래 부분, 교통 표지판을 인식을 해서 계기판에 띄워주고요. 속도 제한을 읽었을 경우에 버튼 조작을 통해서 속도 제한에 맞는 속도로도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운전자 피로 감지 경고 등이 있죠. 개인 설정. 자, 왼쪽 오른쪽에 지금 올라오는 정보를 바꿀 수가 있죠. 이따가 정보 연비 테스트를 할 때는 지포스도 이렇게 보여주는군요. 다이나믹 부스트 토크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행 지원 시스템, 오른쪽에는 엔진 속도, 운전자 주의 지연, 트립 컴퓨터, 미디어, 온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미디어 말고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나을 듯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골라서 이렇게 띄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화 연동이 되죠. 앱들을 이렇게 띄워서 볼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지금 내장되어 있지 않은데요,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USB 포트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플 카플레이도 대응을 하고요. 이 아래 보면 12V 전원과 USB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 조율하는 변속 레버, 손에 딱 쥐기 좋은 형태로 배치를 했고요. 매뉴얼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눌러서 매뉴얼 버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리막길 주행 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죠. 저속으로 시속 35km 미만의 속도로, 그러니까 저속 주행으로 경사도 5% 이상의 경사도를 내려갈 때 이 부분을 작동을 시키면 그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또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적절한 속도로 내려가는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자는 운전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능입니다. 주행 모드 버튼 오른쪽에 들어와 있고요. 콘솔 박스는 상당히 깊게 들어와 있죠. 상당히 깊고 넓은 콘솔 박스를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소지품들 이 안에 다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죠. 시트는 가운데 부분은 스위드 가죽을 덧대 놓고 있죠. 그래서 신체와의 밀착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왼쪽에 보면 운전석 시트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마사지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치, 고양이발, 웨이브, 요추, 어깨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강도도 강중약 선택을 해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기능도 있어요. 두 개의 체형을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기능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는 수동이고 운전석 시트만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1열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2열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2열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좌석으로 왔는데요. 공간 아주 넓죠. 주먹 2개, 3개는 충분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 간이 테이블인데요. 뒷좌석에 아이들 있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필요 없으면 좀 떼어낼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탈착이 가능하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햇볕 가리개 수동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기고 열리네요. 따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시트도 온전히 별도의 독립된 시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대1 정도의 시트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바닥이 아주 평평하죠. 그래서 평평한 바닥이 주는 이점, 공간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좀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앉을 수가 있겠네요. 시트는 또 앞으로 이렇게 당길 수도 있어요. 제일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 공간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 이렇게 접고 그냥 테이블로 가운데 시트를 사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역시 시트를 제일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 됩니다. 무릎 앞으로 공간은 좀 남지만 이 테이블 때문에 약간 그 제한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제일 뒤로 밀면 이 정도가 됩니다. 충분한 공간 확보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어서 3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드나들기가 불편하네요. 들어가서 앉으면 이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3열은 좀 무리입니다. 다리가 앞시트 뒤로 폭에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발을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죠. 자, 2열 시트를 세우면 이 정도 공간이 되는데요. 아유, 다리를 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3열은 이래저래 좀 불편하다 싶고요. 필요하다면 7인승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굳이 3열까지 7인승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 싶으면 3열 시트는 접어 넣어버리던가 떼어내버리던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3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달려봅시다. 이제 자이로로 가서 신나게 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자이로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는 진짜 흐린가요? 구름이 좀 끼어있는 날씨고 외기온도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5008 SUV GT 트림이고요. 1.5 엔진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1.5와 2.0 엔진이 있는데요.
GT 트림까지는 1.5, 그리고 GT 팩 새로 추가된 트림이 있죠. GT 팩에 2.0이 올라와 있는데 시승 모델은 1.5 디젤 엔진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131마력의 힘을 내고 있고요. 덩치는 제법 있는 편인데 엔진 배기량은 작고 엔진 출력도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죠.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큰 스트레스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죠. 노면의 충격을 받는 느낌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단단한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거칠지 않게 노면 충격을 통과를 하고 있고요. 그저께 타본 3008과 주행의 질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주행의 질감 맛볼 수 있지 않은가 싶고요. 오히려 3008보다 좀 더 차체가 무겁습니다. 좀 감안해야 될 듯 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속 100에 세팅을 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하죠. 100에 RPM 약 1600 정도 마크하고 있죠.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4단 4500 그리고 8단 1600 RPM 구간 사이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이 이제 이런 속도 표시판을 읽는데요. MEM 버튼을 2번 눌러주면 그 속도에 맞춰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차의 주행 속도를 맞춰줍니다. 스티어링 아래편에 있는 이 주행보조 시스템 컨트롤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속도에 맞춰서 차의 속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속 90에 맞춰 놓고 가니까 아주 차분하네요. 자, 계기판은 이렇게 전통적인 형태의 계기판 모양을 볼 수도 있고요. 최소 모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고요. 퍼스널 모드, 이렇게 4개의 모드로 계기판 형태를 달리해서 볼 수가 있죠. 자기 취향에 맞는 혹은 필요에 맞춰서 계기판을 선택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주행 모드 또 따로 선택을 하죠. 오른쪽에 변속랩 오른쪽에 버튼이 있는데요. 누르면 스포츠, 표준, 에코 3개의 온로드 주행 모드가 있고 샌드, 머드, 스노우 또 다른 3개의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있죠. 이 차는 SUV이지만 전륜구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푸조의 특징이죠. 사륜구동을 적용한 대신에 그립 컨트롤로 사륜구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분길이 반복되는 길을 만났습니다. ADAS 시스템, 주행보조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율주행 2단계 정도의 주행보조 시스템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속도를 좀 더 올려보죠. 아하,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선 유지 시스템이 중단이 되네요. 그러면 속도를 크루즈 컨트롤로 좀 올려서 가보죠. 속도를 좀 더 내보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고 있죠. 야,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잘 달려주는데요.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면서 제법 빠른 속도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ADAS 시스템이 제법 높은 속도까지 커버를 하고 있죠. 차로의 중앙을 놓치지 않고 잘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코너에서도 차선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 빠른 속도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향을 유지를 하면서 조향에 개입하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어지간한 초보 운전자들 이상의 운전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편안하게 믿고 의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죠. 법적으로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행 중에 반드시 스티어링 휠을 잡아야 되고 운전자가 직접
조작을 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그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운전자의 빈틈, 허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보조해주고 보완해준다 라는 개념으로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131마력에 30.6kgm의 토크를 보여줍니다. 중저속 구간에서는 디젤 엔진의 이런 굵은 토크감을 만날 수가 있고요. 최고속은 그렇게 극한적인 속도까지 허용하지 않고 적절한 속도에서 끊어줄 텐데요. 한번 달려봅니다. 자,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아도 킥다운 버튼은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마지막까지 한 번에 밟히죠. 중간에 끊어가는 킥다운 버튼이 없습니다. 속도가 제법 빨라지고 엔진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 들리는데요. 전륜구동인데다가 차체가 높은 SUV죠. 고속 구간에서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의 흔들림이 어느 정도는 느껴집니다. 시속 90km, 100km, 120km 정도의 속도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여 주니까요. 그렇게 속도에 욕심내지 마시고 이 차를 즐긴다고 한다면 아쉬움 없이 이 차를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쭉 가속을 하면 차체가 탄력을 받고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일 때까지, 가속을 이어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저께 시승을 했던 3008 SUV와 같은 엔진입니다. 1.5 블루 HDI 엔진이고요. 요소수를 사용을 하는 선택적 환원 촉매 방식의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유로 6D, 그러니까 유로 6.3 등급의 아주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통과했고요. 그만큼 환경에 미치는 부담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라는 게 푸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디젤 엔진에 대한 인식, 과거와 확연히 다르죠. 아직도 디젤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부쩍 전기자동차의 등장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시선이 온통 전기자동차에 가 있고 디젤 엔진에 대해서는 좀 애정이 많이 식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디젤 엔진의 효율은 여전하죠. 잠시 후에 연비 테스트도 해보겠지만 디젤 엔진의 가장 큰 장점, 우수한 연비,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자, 소음과 진동 거의 느낄 수 없고요. 스티어링 휠이나 변속 레버를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도 거의 없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엔진 소음도 소리를 들으면 디젤 엔진이구나 알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아주 거칠고 우렁우렁하고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잘 정제된, 잘 안정화된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3008 SUV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으로 나타나는 동력의 느낌은, 힘의 느낌은 50008이 3008보다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3008이 좀 더 가볍기 때문에 131마력의 힘을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5008은 같은 힘을 내는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몸무게가 조금은 더 무겁죠. 무거운 몸무게 같은 힘, 결국 그 힘이 실질적으로 발휘되는 힘의 양은 좀 작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앞뒤로 차가 없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시속 100입니다. 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제동을 걸었는데요. 안전띠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비상등이 바쁘게 작동을 하죠. 브레이크를 통해서 브레이크 페달의 진동 강하게 전달되어 오고, 앞은 살짝 숙여지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강한 제동, 여유 있게 받아내는 제동 반응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주 과감하게 제동을 시도를 해도 충분하게
대체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코너링 한번 해봅니다. 제동, 턴. 앞바퀴 굴림의 SUV 이어서 무게중심은 높고요. 뒤가 눌러주는 어떤 뒤에 바퀴의 구동력이 없어서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체로 안정감 있게 잘 돌아 나갑니다. 언더스티어의 우려가 있죠. 아무래도 앞바퀴 굴림이라면. 근데 좀 빠른 속도에서도 언더스티어 느낌 없이 잘 돌아 나갔습니다. 다만 사륜구동이 아니고 SUV여서 무게중심이 높죠. 약간 기우는 느낌은 다가오는데요. 드라이버가 이를 불안하게 느끼지 않고 좀 더 공격적으로 다뤄도 잘 받아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죠. 7인승 SUV 타고 그렇게 급하게 과하게 공격적으로 운전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좀 더 부드럽게 여유 있게 이 차를 다루면 충분히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상당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의 질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5008 모두 3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죠. 알리르, GT, GT팩. 기존의 GT 라인이 빠지고 GT팩이 최고 트림으로 다시 배치가 됐죠. 그래서 알리르와 GT는 1.5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GT팩에는 2.0 엔진이 올라갑니다. 이 차는 1.5 엔진을 적용한 GT 트림이고요. GT 트림의 판매 가격 5,040만원입니다. 알리르는 4,820만원, GT팩은 5,780만원이네요.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는 유럽산 SUV라는 점이 이 차의 또 다른 매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차 주행의 느낌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차 공차 중량 1610km입니다. 그래서 131마력,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12kg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약 12, 13초 정도의 가속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GPS 계측기 장착을 했고요. 직접 달려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시속 100km 빨리 달려야 되는데 뭐가 급하냐는 듯이 아주 여유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5L라는 제한된 배기량, 거기에서 오는 제한된 출력,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편이죠. 몸무게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순발력 있는 가속 반응보다는 조금 느린 듯한 여유 있는 그런 가속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이 나왔을지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할 차례입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4.9km로 인증을 받았죠.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외기온도 36도입니다. 무지 더운데요. 에어컨 안 틀 수는 없고 21도로 풍량 2단계로 조절을 했습니다. 트립 2를 세팅을 다시 하고요. 출발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야죠. 연비 주행에는 좀 불리한 날씨입니다. 폭염이고요. 연비에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1.5 디젤 엔진 배기량이 작은 것은 좋은데 차체 무게가 엔진 배기량에 비해서는 무거운 편이죠. 반대로 차체에 비해서 엔진 사이즈가 작은 편입니다. 배기량이 작은 엔진 꼭 연비에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죠.
네, 자유로 따라서 이곳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고요. 이제 잠시 후에 자유로 벗어나서 행주대교로 건너가겠습니다. 푸조 5008 자유로 벗어나는 지점, 연비 리터당 32.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 벗어나서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 이수계차로 진출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이곳까지 50km네요. 평균 시속 49km니까 딱 1시간 달려왔다고 보면 될 텐데요. 이곳까지 1시간 달려온 연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리터당 30.3km 나왔습니다. 야, 여기까지 리터당 30km 이상 보인 차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하고서는 아마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차가 멈추니까 엔진도 스톱이 되죠. 스티어링 휠은 잠깁니다.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이 없네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오토 스탑이 유지됩니다. 힘을 조금이라도 빼면 이렇게 시동이 걸려버린다 라는 얘기죠. 네, 목적지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해서 신호대기로 정차를 했고요. 네, 연비 26.3 기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55km 달려온 거죠. 평균 시속 37km로 약 1시간 반 정도 달려왔네요. 시내 주행 상황도 그리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파주 해이리마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온 연비 리터당 26.3km 기록을 했다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럼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약 14.9보다 무려 11km, 12km 가까이 더 달린 연비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행 연비만으로는 엊그저께 탔던 푸조 3008보다 더 좋은 연비를 기록을 했어요. 5008이 좀 더 좋은 연비를 보였다는 그런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푸조 5008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푸조의 1.5 블루 HDI 엔진의 연비 효율 이 정도로 우수했다라는 점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푸조 5008 SUV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엔진입니다. 131마력의 힘을 내는 1.5 블루 HDI 엔진, 아무래도 이 큰 덩치를 끌고 달리기에는 좀 무리인 듯 합니다. 힘겨워하고요.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10초를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로 하죠. 이 큰 덩치를 끌고 달리기에 엔진의 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5 엔진은 아무래도 이 큰 덩치를 끌고 달리기에 힘이, 출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3열은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다리 놓을 공간은 좀 옹색하고요. 좁은 공간에서 성인이 앉기에는 아무래도 3열은 좀 비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다리를 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제 다리가, 제 발 사이즈가 한 265, 270 정도 되는데요. 아주 발을 넣기가 애매합니다. 어쨌든 3열 그렇게 편하고 넓은 공간일 수는 없겠죠. 워낙에 차체 사이즈의 제한도 있죠. 그렇게 아주 긴 차가 아니기 때문에 3열 시트까지 좀 넓은 공간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3열 시트 없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 5008 시승을 했습니다. 푸조의 플래그십 SUV죠. 브랜드 최고의 SUV입니다. 하지만 플래그십에 걸맞는 화려함, 고급스러움, 고성능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검소한 모습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요. 1.5 블루 HDI 엔진이, 그렇죠, 131마력의 힘, 이 덩치, 이 차를 끌고 달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초를 훌쩍 넘어서는 제로백 타임에서 알 수 있듯이 덩치에 비해서 엔진 출력 좀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 차 5008을 선택을 한다면 1.5 엔진보다는
2.0 177마력의 힘을 내는 2.0 엔진을 택하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판매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이 차 GT 트림 같은 경우에는 5,040만 원인데요. GT팩을 선택하게 된다면 판매 가격이 5,780만 원으로 약 700만 원 정도 더 뛰게 되죠. 가격 부담은 좀 더 하더라도 2.0 엔진을 택하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출력, 엔진 출력의 어떤 아쉬움은 이 차의 효율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될 듯 싶습니다. 1.5 엔진의 연비 14.9km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14.9km도 상당히 우수한 연비지만 실주행 영역에서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연비를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차 어떤 그 성능을 추구한다는, 고급스러움을 추구한다는 그런 모습에서 만족을 얻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전하면서 어떤 그 연비 효율의 극대화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게 이 차를 제대로 이해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얼의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